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던 중국. 그러나 중국 주하이 에어쇼 하이라이트로 예정됐던 J-35 스텔스 중국 전투기가 시연 도중 기체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이것도 모자라 주하이시 도심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결국 세계 언론은 이 에어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 손을 내미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공군에서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마티아스 에밀리오 라몬 대령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경력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공군에 입대해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조종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F-16 전투기를 조종하며 여러 중요한 작전에 투입되었고 덕분에 필리핀에서 제일 사나운 독수리라는 별명도 얻었죠. 과장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정말 그랬어요. 남중국해를 가로지르며 여러 번이나 위험천만한 순간을 오갔었지만 그때마다 F-16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종한 F-16은 제겐 친구와 같은 존재였죠. 전장에서 저를 지켜준 파트너였고요. 사실 그런 제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필리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필리핀의 방위대는 요즘 군사력을 현대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노후한 장비들로는 현재의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모두의 의견이었으니까요. 물론 가난한 우리 필리핀에게 무리일 수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영토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군에서는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최종 후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산 F-16,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산 KF-21이죠. 네, 사실 처음 KF-21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굳이 새로운 선택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일단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미국산이자 제게도 익숙한 F-16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공군 내부에서도 F-16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요. 다들 미국과 한국 중에서 고르라면 당연히 미국이지, 게다가 다 잘 알고 있으니 그대로 F-16을 선택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생각할 것도 없이 F-16에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 호기심에 KF-21에 대한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기본이나 할까 싶었던 KF-21이 사실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전투기에 가깝더라고요. 알고 보니 KF-21은 기존의 4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효율성을 모두 갖췄다고 이미 저 빼고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묘해졌죠. 내 친구와도 갔던 F-16이 있었지만 이 물건도 욕심나는데 싶었거든요.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갈등을 느꼈어요. 익숙한 과거와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부터 제 사연은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비교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필리핀은 지금 중국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필리핀 해역을 침범하며 필리핀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장비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공군력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게 이게 곧 필리핀의 미래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다 생각하고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든 저는 결국 직접 KF-21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에 적힌 글과 숫자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과감하게 한국으로 떠나 직접 KF-21을 확인하고 한국 기술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상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행히 상부에서는 흔쾌히 저의 한국행을 허락해 주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긴장과 동시에 새로운 기대감으로 두근대고 있었죠. 솔직히 KF-21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막상 그 실물을 본다고 하니 꽤나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물론 보고서에 나왔던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을 잊지 않으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해. 멋지다고 확 질러버리면 안 돼. 라고도 생각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수치만 봐도 KF-21이 엄청난 장비라는 것도 무시할 순 없는 부분이었죠. 스텔스 성능, 4.5세대 전투기의 기동성, 저비용 고효율의 유지보수 체계까지 이 모든 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생각하며
최대한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겠다는 의지로 한국 땅에 발을 디뎠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 솔직히 말하면 도착할 때부터 우아하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왔지만 최대한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군인의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공항이나 한국 시설들 모두 굉장하긴 하더군요. 각설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대표단은 KF-21 시연회를 참관하기 위해 준비된 시설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KF-21의 첫 시연이 진행될 활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정비되어 있었고 주최 측의 준비도 굉장히 철저했지요. 사실 필리핀이 강대국은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한국의 방산업체가 저희를 무시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한국의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매우 프로페셔널하더군요. 물론 무엇보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건 멀리 서 있던 KF-21 그 자체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KF-21은 놀랍도록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했어요. 장비의 디자인이 뭔 소용이냐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차체의 매끄러운 곡선과 날렵한 형태만 봐도 이미 단순히 전투기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래도 기능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어요. 드디어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F-21이 활주로 위로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죠. 그 순간 저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KF-21은 마치 무언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평소에 보던 전투기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전투기 특유의 둔탁한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기체가 공기를 가르는 움직임이 너무나 부드럽고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를 보던 다른 국가의 시연 참관자들 사이에서는 우아하는 탄성이 못 참고 튀어나와 버리기도 했습니다. KF-21의 시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고난도의 회피 기동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의 순간 KF-21이 급격히 방향을 틀며 위협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더군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보통 이런 급격한 기동은 조종사의 피로도를 한 방에 빡 올려버리고 기체에도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KF-21은 마치 이런 상황이 일상이라는 듯 가볍게 슥하고 피해버리더군요. 기체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고 다시 원래 궤도로 복귀하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아무리 한국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이렇게까지 레벨이 다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타온 건 뭘까 싶었죠. 시연이 끝난 후 저는 한국 기술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기술진들은 KF-21의 설계 철학과 기술적 특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KF-21이 그저 온갖 때깔 좋은 기술들만 때려 넣은 기계가 아니고 사용자 친화적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도록 끝없이 고민한 끝에 설계된 정성의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말이야 누구나 하는 거지만 저는 처음으로 기술자들의 말에 동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제가 감탄한 부분은 유지보수 시연에서 나왔거든요. 그들은 전투기의 부품을 얼마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건 도구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다들 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KF-21에서는 단 몇 분 만에 끝나더군요. 이래서 굳이 시연을 보여주는구나 싶었죠. 전장 위는 물론이고 전장 아래까지 고려한 장비라 KF-21이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잘 설계된 전투기인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봤던 수치들을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이거 잘하면 진짜 필리핀에게는 크게 좋은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시연과 기술진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이전에 사용하던 그 무기를 또 사달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인데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는 건 정말 귀찮고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증명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특히 익숙하고 믿음직스러웠던 F-16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KF-21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일일 것인지, 과연 이 둘 중 어떤 선택이 필리핀 공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될 것인지 제 마음속 저울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온 뒤 한국에서의 KF-21 시연을 잊지 못한 저는 이미 사실 KF-21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특히 필리핀 내부에서 F-16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한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익숙함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미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그 이유였겠죠. 이제 필리핀 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미 40여 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고 초도 물량으로 1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필리핀이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였죠.
우리는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에 5억 달러, 한화로 약 7천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이 소식은 필리핀 정부뿐만 아니라 공군 내에서도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이유는 분명했어요. 중국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필리핀을 압박해 오는 게 단순히 필리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남중국해는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이자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 또한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국의 지원 발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필리핀의 안보 상황에 강력한 방패를 쥐어준 셈이었어요. 당시 필리핀의 주요 뉴스는 미국의 필리핀 지원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제가 공군 본부의 회의실에 앉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분위기는 한마디로 환호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원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동료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그동안 장비를 구매할 예산 부족으로 고민했던 우리 공군에게 이 5억 달러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물론 동시에 저에게는 그 환호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이 자금은 단순한 무기 구매 비용이 아니라 필리핀의 미래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투자였으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 지원금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5억 달러로 단순히 무기 하나 사는데 집중할 게 아니고 필리핀이 자주국방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선택지가 정말로 열렸습니다. 한국의 KF-21이냐, 미국의 F-16이냐. 두 기종은 각자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KF-21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KF-21의 도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보도되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중국 외교부는 KF-21의 도입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필리핀을 비난했고 필리핀 내에서도 일부 언론과 친중 성향의 여론이 KF-21 도입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미디어와 외교적 압력을 통해 필리핀 정부와 공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KF-21을 도입하는 것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퍼뜨리며 우리를 위축시키려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와 공군 내부의 동료들은 이런 위협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의 도발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큰 반응이 없자 중국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하이 에어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은 마음이 급했던지 보란듯이 자신들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J-35를 선보였죠. 중국은 이 전투기가 미국의 F-35와 한국의 KF-21을 뛰어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필리핀과 한국을 향한 간접적인 경고를 던지려는 듯한 의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그 의도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 시연이 점차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시연 중 J-35의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이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국이 자신 있게 자신들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선보이겠다며 주하이 에어쇼의 하이라이트로 준비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 순간이 충격과 실망으로 얼룩지기 시작한 거예요. 검은 연기는 단순히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세계에 자랑하려 했던 항공 기술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이 보이고 있었죠. 이 엔진 문제는 그 자체로도 심각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에어쇼의 핵심이었던 J-35는 WS-19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는데 이 엔진이 러시아의 RD-33 터보팬 엔진을 복제해 만든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간 복제다 아니다 말이 많았던 그 엔진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걸 보면서 오늘 보여준 기술적 한계와 낮은 신뢰성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WS-19는 미국의 F-135 엔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저급한 퀄리티의 출력과 안정성을 가진 엔진이었고 이는 시연 중에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비행 도중 J-35가 급격한 기동을 시도할 때마다 기체가 흔들리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그럴 때마다 검은 연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처한 한계를 고스란히 고백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날 에어쇼의 부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연 행사와 맞물려 에어쇼 기간 중 주하이시 도심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던 거예요. 에어쇼를 보기 위해 모인 관람객들로 붐비던 거리에서 차량 돌진 사건으로 수십여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비극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고는 에어쇼의 열기가 최고조로 달아오르던 시점에 터져 나와 현장은 공포와 혼란으로 뒤덮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 사건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에어쇼의 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죠. 이 사건은 에어쇼의 준비와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기며 국제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말 그대로 끔찍했죠.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의 날선 반응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 전투기의 저질 복제품일 뿐이라는 비아냥 섞인 평가가 현장에서 쏟아졌죠. 심지어 일부 참관자들은 비웃음이나 한숨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흔들며 자리를 뜨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기술력을 과시하려던 중국의 의도는 제235 시연 실패와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완전히 빛을 잃고 말았어요. 필리핀 대표단에 함께 있던 저 역시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오히려 그들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버리고 말았군 하고 말이죠. 주하이 에어쇼의 제235 시연은 단순한 시연 실패가 아니라 중국 항공 기술의 민낯을 보여주는 국제적 망신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필리핀은 KF-21의 도입을 거의 확정하는 단계로 흘러갔어요. KF-21의 도입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더 격해지기 시작했죠. 중국은 제235 사건을 벌써 잊은 건지 자국의 자존심을 걸고 Z-20 헬리콥터까지 꺼내들며 자체 개발한 장비들을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국제방산 박람회에서 자국 전투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의 KF-21 정도는 우리와 경쟁 대상이 아니라며 중국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주하이 에어쇼의 참사는 이미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중국 전투기 기술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WS 엔진의 결함으로 인한 기동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단순히 엔진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항공 기술의 전체적인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방산 분야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술 혁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더 우스워질 수밖에요. 중국은 뒤늦게 연합훈련에서도 자국 전투기들의 성능을 과시하려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참가국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에 참여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KF-21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기로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을 상대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중국도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KF-21 도입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공작까지 시도하더군요. 늘 그래왔듯 말이죠. 필리핀 정부 내부에서는 갑작스럽게 KF-21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압력을 통해 KF-21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메시지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전 바로 눈치챘죠. 이건 중국의 움직임임이 분명했어요. 친중 성향의 필리핀 언론들은 KF-21의 유지비가 과도하게 높으며 부품 조달 문제로 실전 배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체는 KF-21의 스텔스 성능이 과장되었다며 중국의 제235 전투기가 더 우월하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그 사고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니요? 그러나 공군 내 전문가들과 한국에서의 직접 검토를 경험한 필리핀군 고위층은 이러한 정보 공작의 의도를 빠르게 간파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짜뉴스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시가 떨어졌죠. 중국의 조작이야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단순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자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라고 강경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군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역시 더욱 단호한 마음을 먹기로 했죠. 필리핀이 미국기가 아닌 한국의 KF-21을 도입한다는 소문의 파급력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 뉴스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파장을 일으켰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이 소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KF-21이 지역 내 공군력을 재편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감명을 받은 건 태국인 것 같았어요. 태국은 노후한 F-16을 대체할 전투기를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필리핀이 원조까지 받아가며 한국의 장비를 도입한다니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태국은 공식적으로 KF-21의 도입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고위 관계자는 KF-21이 중국과 미국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중립적이며 실용적인 선택이라며 KF-21의 기술적 가능성에 주목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KF-21의 효율성에 주목하며 필리핀처럼 초도 물량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죠.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 개발에 참여한 만큼 필리핀의 도입 결정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았어요. 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변화는 중국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동남아시아 군사력의 주요 무기 공급원으로 자리 잡으려 했던 중국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필리핀의 KF-21의 도입은 동남아시아 군사 균형의 중심축을 한국과 KF-21로 옮기는 신호탄과 같았어요. 이제 중국의 방산 영향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었죠. 한국의 KF-21의 의미는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에게도 남다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미래를 위한 군사적 혁신과 자주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지금 필리핀에 뒤이어 선제적으로 한국의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태국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반응은 뜨거웠지만 특히 오랜 기간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왔던 태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태국은 노후화된 F-16을 대체할 전투기로 스웨덴의 그리펜을 후보로 발표했지만 내부 평가에서는 여전히 4세대 전투기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최고의 공군력을 유지하려면 4세대 전투기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태국 공군 내 입장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태국의 F-35 판매를 거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장된 납품 일정, 인프라 부족, 조종사 훈련 문제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지만 실상은 태국의 외교적 스탠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태국은 중립 외교를 유지하며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는 미국 입장에서 불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은 태국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태국은 필리핀의 도입 소식을 통해 한국의 장비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KF-21의 우수한 기동성과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접하며 한국산 전투기가 현재 자신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한다고 평가하기 시작했죠. 태국 정부는 KF-21의 단좌경 전투기 버전에 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량화된 설계와 높은 기동성이 태국 공군의 기존 작전 스타일에 적합했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해 대량 도입에도 부담이 적었거든요. 한국은 태국의 이런 요구사항을 빠르게 수용하며 협의를 시작했어요. 태국이 한국한테 한번 제대로 혼나더니 역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합니다. 반응도 빠르고 시장을 보는 눈이 뛰어난 것 같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KF-21은 중국 전투기를 상대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이제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KF-21을 비롯한 한국 장비를 다 같이 선택하면서 상호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 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쳐야 중국의 패권적 행보를 견제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중국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KF-21 도입 국가들을 겨냥한 경제 압박과 외교적 견제를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남아도 뭉치면 강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조는 중국의 압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보고 나니 저 또한 감회가 새롭네요. 세계 패권을 주름 잡던 미국, 그리고 그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던 중국.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국방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 생산 기술의 연구에 매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세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빈곤한 아시아라고 평가받는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만 보고 있어요. 한국은 왠지 모르게 커다란 힘을 가진 든든한 형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거든요. 한국만 있다면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국의 무기 하나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조로까지 이어지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다니 참 놀라운 힘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도 효율적이고 공급도 빨라서 좋은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제 생각엔 이대로라면 순식간에 세계적 위상으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KF-21은 제게도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필리핀이 KF-21을 선택하며 내디딘 발걸음이 단지 하나의 군사적 선택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중국의 도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많은 도전과 갈등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 선택이 필리핀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필리핀 공군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한국의 지상무기, 공군, 해상까지 모든 곳에서 찾을 만큼 서로 앞다투어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필리핀 정부를 믿습니다. 하루빨리 한국과의 합의를 마치고 제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을 타고 하늘을 호령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올케가 생기는 것은 죽어도 싫다며 남동생의 결혼을 반대하는 미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과 국가에는 다 정해진 급이 있고 비슷한 계급끼리 어울려야 탈이 나지 않는다는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에 온 뒤 한국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동안 한국인 올케에게 거만하게 행동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로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레이건 켈리라고 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미국의 상류층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자주 부모님과 함께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여행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영어가 통하고 미국의 지폐인 달러를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모두 부러워하며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며 저는 우리나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위대한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제가 그런 미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답니다. 동시에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미국인이 아니면 가까이 지내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저의 그런 생각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더 강해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유학 온 외국인 친구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어린 나이에 자기 나라를 떠나 왜 여기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그게 다 우리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나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미국은 어느 한 분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군사, 경제, 과학, 첨단 산업, 스포츠, 거기에 기초 학문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오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 유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미국의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제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이혜리라는 한국인이었는데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걔네 아빠가 미국의 주재원으로 오게 되어 겸사겸사 가족 전부가 미국에 왔다고 했죠. 해리가 특이했던 점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애는 늘 점심으로 한식 도시락을 싸왔고 휴대폰도 유명한 과일 로고가 그려진 미국 제품이 아닌 한국 회사 제품을 사용하더군요. 게다가 말끝마다 한국을 입에 올리며 한국에 살 때는 이러이러한 게 좋았는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아쉽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기까지 했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해리의 그런 행동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도 일단 미국에 발을 들인 이상 주류인 미국인들 사이에 섞이기 위해 백인들에게 굽신거리거든요. 그런데 해리는 학교에 다니는 내내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리가 그럴수록 저는 해리를 무시했죠. 괜히 미국이 부러우니까 더 저러는 거겠지? 무슨 애가 자격지심이 저렇게 많대?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 하여간 가까이 할 친구가 아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해리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뿐 어차피 해리와 저는 급이 맞지 않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와 동시에 해리는 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나중에 우연히 한 친구로부터 해리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 그게 전부였어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해리에 대한 기억을 잊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남동생 마이클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고 바로 그날 저희 가족의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답니다. 글쎄 마이클이 데려온 여자가 제 고등학교 동창 이혜리였던 거였어요. 해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그대로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마이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리의 손을 잡고 실실 웃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마이클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운 녀석이었고 저는 그런 마이클이 제 동생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보다 마이클을 더 믿고 의지했을 정도로 동생은 제게 각별한 존재였죠. 그런 동생이 어느새 훌륭하게 자라서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에 합격하고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 기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마이클은 바보 멍청이 헛똑똑이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세상에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필 고른 것이 한국 여자라니요? 저는 제 올케가 한국 여자가 될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은 미국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나라인 게 사실이잖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군이 버린 음식을 주워다 먹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나라 출신과 제 동생이 짝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고 이런 대형 사고를 친 마이클도 이해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이클은 오히려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다 이해해요. 해리를 무조건 좋아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해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해리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해리의 성격이나 가치관, 학력이나 건강 같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해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면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마이클이 그렇게 나오자 제 부모님은 왜 한국인 며느리가 꺼려지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은 예전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오는 한국인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돈의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도 보면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던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삶의 여유가 없어질 거라며 걱정하셨죠. 마이클은 가만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때가 기회라고 여긴 저는 결혼에 대한 제 가치관을 들어 동생을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마이클, 결혼은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고르는 일이잖아. 그러려면 무엇보다 서로 비슷한 급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국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니까 너랑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1급 국가에 태어났어. 그러면 같은 1급 국가에서 배우자를 고르거나 적어도 2급 국가 출신을 만나야지 왜 한국 같은 3급 국가 출신과 엮이려고 하는 거니? 그러면서 저는 미국인과 한국인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마이클은 고집을 부리며 해리와 헤어지지 않더군요. 심지어 가족들과 의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리와 꼭 결혼하겠다는 엄포를 놓기까지 했죠. 결국 백기를 든 것은 저와 부모님이었고 얼마 후 마이클은 해리와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해리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고 신혼여행 겸 해리의 친지들에게 인사를 하러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해리가 저희 가족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이번에 함께 한국에 가보자는 것이었죠. 저희 가족은 처음에 해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신혼여행에 눈치 없이 끼고 싶지도 않았고 굳이 한국 같은 3급 국가에 가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클과 해리의 설득은 계속되었고 얼마 못 가 결국 온 가족이 한국에 가기로 했죠.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여행이었지만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대체 왜 마이클이 이런 미찌는 결혼을 선택한 것인지 한국에 가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볼 거야. 만약에 하나라도 거슬리는 게 보이면 바로 꼬투리를 잡아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가족끼리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니 한국에 바로 가지 말고 유럽에 들렀다가 가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저희는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해리는 이탈리아에 처음 가보는 것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런 해리를 비웃었어요. 저는 이미 부모님과 함께 유럽을 몇 번이나 가보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유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해리가 수준 떨어지고 촌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급 떨어지는 한국 여자를 만난 동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해. 아마 마이클은 얼마 못 가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속으로 혀를 찼죠. 나중에 동생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깨닫고 후회하는 순간이 오면 그러게 누나 말을 좀 잘 듣지 그랬니 하고 한껏 비웃어줘야겠다는 결심도 했고요. 그런 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에서 내릴 시간이 되었고 별 생각 없이 내릴 준비를 하던 저는 잠시 후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탈리아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받으려고 할 때였어요. 때마침 휴가철이라 그런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입국 심사 대기줄에 서 있었고 저희 가족은 줄에 제일 뒤로 가서 섰죠.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대충 봐도 1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방금 긴 비행을 마친 터라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의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해리에게 혹시 한국인이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해리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직원은 아무래도 해리의 몸수색을 하려는 것 같았죠. 그동안 해외여행을 수없이 많이 다녔지만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라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역시 해리는 열등한 한국인이니까 유럽 공항에서 저런 식으로 끌려가서 불시에 검문을 당하는구나. 해리 때문에 괜히 우리 가족까지 한데 묶여서 망신을 당하게 생겼네 였어요. 해리 혼자 무시당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마이클과 부부가 되었으니 해리와 함께 우리 가족 전체가 급이 떨어지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몹시 불쾌했죠.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몸수색을 당할 줄 알았던 해리는 그런 곤욕을 치르기는커녕 특별 창구로 안내되더니 별다른 심사도 받지 않고 이곳을 프리패스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죠. 알고 봤더니 한국인들은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유럽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여권은 신용도가 대단히 높아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지금처럼 빠르게 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미국인들도 아직 입국 수속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데 대체 한국이 뭐라고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죠. 반면에 마이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마이클이 괜히 얄미워서 피곤해서 정신이 이상해지기라도 한 거야. 왜 그렇게 실없이 웃고 있어? 하고 쏘아 붙였죠. 그러자 마이클은 해리와 결혼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난 지금 내 와이프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하더군요. 마이클은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국적을 바꿀 태세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해리에 대한 질투와 동생에 대한 원망이 뒤섞이며 기분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그 뒤로 이탈리아 여행을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저는 그저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한국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뒤처진 3급 국가인 한국의 실체를 보고 실망한 동생의 얼굴을 마주하면 이 끔찍한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한국의 공항은 구질구질하고 허름해야 했는데 실제 인천공항은 미국의 공항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나 보이기까지 했죠. 그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공항의 청결을 로봇 청소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값비싼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많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개방된 장소에 로봇 청소기를 그냥 두고 쓴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죠. 만약 여기가 미국이었다면 저런 고가의 장비들은 당장에 도난 당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있는 한국인들은 로봇 청소기에 관심조차 주지 않더군요. 한국인들이 로봇 청소기에 초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을 만큼 도덕적 기준이 높거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 따위가 탐나지 않을 만큼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데 둘 중 뭐가 됐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제 생각과 다르게 일이 돌아가자 저는 긴장이 되며 손에 땀이 났고 잠시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화장실도 특별하더군요. 세면대에는 손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거품 비누가 나오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더군요. 사실 자동 시스템 비누 자체는 그리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의 공중 화장실을 생각해보면 위생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 안전관리조차 잘 되지 않아서 범죄 현장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에 반해 청결한 공중 화장실을 당연하다는 듯 사용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기분을 느끼며 저는 공항을 빠져나왔죠. 해리는 여기서 공항버스를 타면 예약해둔 호텔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며 버스를 타자고 제안했어요. 부모님은 버스를 타고 가면 창밖으로 서울 시내도 구경해 볼 수 있을 테니 좋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공항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죠. 한국 버스에 대한 첫인상은 미국 버스와 비슷한 애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한국인들이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를 이용해 휴대폰을 충전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의 버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미국 버스에도 이런 휴대폰 충전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해요. 다만 미국 버스에서 충전을 한다는 것은 서비스라기보다는 필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한번 버스에 타면 10시간 가까이, 때로는 10시간도 넘게 이동할 때가 있거든요. 때문에 미국 버스에 휴대폰 충전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봤자 고작 1시간 내외일 텐데 그 시간 동안 버스에서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한 서비스라는 거죠. 필요해서 제공하는 것과 필요하지 않은데도 편리하니까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삶의 윤택한 면에서도 전혀 다른 문제라서 저는 한국을 새삼 다르게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도로 발달된 한국 도시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실 저는 서울의 풍경을 보고 제가 감탄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전 세계의 뛰어난 선진국들을 많이 봐왔고, 그렇기에 서울 정도는 눈에 차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최첨단 도시와 한강이 한 폭의 그림 같이 어우러지며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더군요. 마침 그때는 노을이 지던 시간이었는데 붉게 물들어가는 한강과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지하철, 그 너머의 고층 빌딩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뭐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옆자리를 바라보니 제 부모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부모님은 살면서 여태까지 몰랐던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서울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푹 쉰 뒤 해리는 저희에게 기차를 타고 전주라는 곳에 가자고 했어요. 거기는 맛있는 음식들과 한옥 마을로 유명한 도시라면서 한국 관광을 시작하기에 그만한 곳이 없다면서 말이죠. 저희 가족은 모두 해리의 의견에 동의했고 잠시 후 전주행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호텔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많은 한국인들을 마주쳤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노인들은 모두 손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굉장히 능숙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 광경이 무척이나 신기해 보였답니다. 왜냐하면 미국 노인들의 생활은 저렇게 스마트하지 않거든요. 특히 미국의 남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첨단 기기를 거의 사용할 줄 모른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게다가 한국에는 이미 대부분의 가게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이런 환경에 상당히 익숙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간혹가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직원이 잽싸게 나와서 안내를 하거나 근처에 있던 젊은 한국인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빨리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화될 수 있었던 이유 2가지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들 자체가 똑똑해서 어떤 최신 기계가 나오든 빠르게 사용법을 습득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만 앞서가는 것이 아닌 뒤처진 이들까지도 챙길 줄 아는 상냥함을 갖춘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동생이 해리에게 빠져든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 제 동생은 해리에게서 한국인 특유의 미친 매력을 발견했던 것이겠죠. 그런 것도 모르고 한국이 고작 3급 국가일 뿐이라고 무시했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성하는 마음을 안고 전주행 KTX에 탑승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KTX 객실 내부 환경이 청결하고 쾌적했음은 물론 한국인 승객 그 누구도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객실 내부에는 불황자가 있기는커녕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한국인들이 매너를 지키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언제나 소란스럽고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의 지하철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KTX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죠. 미국은 지하철 안에 노숙자가 탑승하거나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기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잘 추천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미국의 지하철 실태를 봤다가는 국격이 떨어지고 말 테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KTX를 비롯한 버스, 지하철은 한국인들의 선진 시민 의식을 대변하듯 깨끗하고 안전해서 한국의 대중교통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외국인들은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게 되죠. 게다가 이런 평판들이 모여서 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도 밝다고 할 수 있겠죠. 잠시 후 전주역에 도착한 저희들은 우선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혜리는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은 전주 비빔밥과 갈비라고 했고 저희 가족은 군침을 삼키며 얼른 식당에 들어가자고 했죠. 그렇게 한껏 기대를 하고 들어간 한국의 식당은 제 기대를 아득하게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멋진 곳이었습니다. 우선 한국 음식이 맛있는 것이야 두말하면 입만 아프고 한국 식당이 갖추고 있는 최첨단 시스템 역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먼저 한국 식당은 테이블마다 작은 태블릿 PC를 설치해두고 그것을 이용해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더군요. 고가의 기계인 태블릿 PC를 테이블마다 설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라서 기절할 만한 일인데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까지 도입했다니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죠.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문한 음식을 누가 가져다 줬는지 아세요? 바로 서빙 로봇이었어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온 로봇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기는 설마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도시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정도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놀란 것은 저희 미국인 가족들 뿐 한국인들은 편안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던 거죠. 만약 한국인들이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키오스크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주문은 팁을 받는 웨이터에게 해야 하는 미국 식당을 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엄청나게 촌스럽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괜히 부끄럽고 여태까지 미국이 세계 최고라며 자신있게 떠들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한옥 마을 구경을 하려 했는데 엉망인 기분으로 식사를 한 탓인지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창자가 꼬이는 느낌이 드는 게 아무래도 단단히 탈이 난 것 같았죠. 혜리는 점점 창백해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냥 근처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다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아프다고 해서 당장 병원에 갈 수 없거든요. 병원에 가려면 적어도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아무리 아파도 그 예약된 날짜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료 시스템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당장 병원에 가자니 당연히 믿지 않았죠. 그런데 혜리는 자기를 믿으라며 빨리 병원에 가자고 자꾸만 재촉했어요. 결국 저는 긴가민가하며 혜리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혜리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인지 저는 30분 만에 빠르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처방전을 받고 약 조제까지 걸린 시간을 다 합해봐야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혹시 저 의사에게 빨리 진료해달라고 뇌물이라도 준 것인지 혜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혜리는 절대 아니라며 그냥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원래 이렇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얼른 치료를 받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미국은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다고 털어놓더군요. 예전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해리를 보면 감히 주제도 모르고 비교질을 한다며 해리를 무시했었는데 정말 주제를 몰랐던 것은 저였어요. 지금 저에게 너 한국에서 살래? 아니면 미국에서 살래?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 역시 한국이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예전에 너와 한국을 무시해서 미안했다고 진심을 담아 해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해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역시나 대인배의 면모가 있는 한국인답게 해리는 저를 통 크게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해리와 화해한 기념으로 단둘이 한옥마을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아름다운 한옥도 마음에 들고 이래저래 기분이 좋았던 저는 거침없이 한옥 마을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신이 났던 걸까요? 순간 제 구두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확인해보니 구두 굽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여기는 관광지 한복판이라서 당장 새 신발을 살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구두는 제가 정말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때
해리가 휴대폰으로 잠시 뭔가를 검색해 보더니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 구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쉽게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여태까지 한국은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여러 번 보여줬으니 저는 이번에도 해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해리의 부축을 받으며 걷기 시작했고 잠시 후 우리는 길 위에 놓인 작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해리는 여기가 바로 구두를 고쳐주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얘가 지금 장난을 치나 싶었는데 해리가 그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연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로 어떤 아저씨가 연장을 들고 구두를 고치고 있었어요. 해리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아저씨에게 다가가 저의 구두 수선을 의뢰했죠. 그런데 그 아저씨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주문이 밀려서 아가씨 구두굽 수선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해리를 통해 그 말을 전달받은 저는 크게 실망했죠.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 저는 아마 적어도 며칠은 걸리겠다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아저씨의 말은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글쎄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먼저 주문 들어온 것들 마무리하고 작업 들어가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너무 놀라 벙찐 상태로 좋다고 했고 아저씨는 능숙하게 장인의 손길로 마저 작업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멍하니 작업하는 아저씨를 바라보던 저는 해리에게 이런 작은 구두 수선 가게가 한국에 많이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해리는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가게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구두 굽이 망가져도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수선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가게를 운영하는 아저씨들은 구두 굽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동네마다 포진되어 있고 한국인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놀라운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웃돈을 얹어줘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국에서는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니. 이렇게 살기 편하고 좋은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정말이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제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는 사이 어느덧 30분이 지났고 제 발에는 멀끔하게 고쳐진 구두가 신겨져 있었어요. 한국인의 손길에 닿아 고쳐진 구두처럼 제 인생의 가치관 역시 한국을 만난 뒤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우선 저는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어쩌면 제 동생에 이어 저까지도 한국인과 결혼할지도 모를 만큼, 그래서 한국에서 평생 살아가고 싶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게 될수록 저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을 무시했던 제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답니다. 혹시 예전에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추천드려요. 아마 한국에 도착한 지 30초 만에 한국에 대한 오해가 깨짐은 물론 한국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답니다. 그만큼 한국은 우수하고 매력적인 나라니까요.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채 인터넷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경제 순위, 지표 이런 것들로 그 나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답니다. 적어도 제가 보고 경험한 한국은 3급이 아니라 1급 수준이었으니까요. 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 세계의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기를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읽다가 나라를 이렇게 급으로도 나누는구나 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한국을 그렇게 낮게 평가한다는 것도 참 충격적이었네요. 한국을 본 뒤 오해를 푸셨다니 다행이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